저는 올해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금껏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믿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가장 깊이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였고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을 만났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린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조별 과제를 함께 하면서 처음 말을 트게 됐죠. 그녀는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주변이 환해지고 남자들이 자연스레 모여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특별하게 대해줬고 어느 날부턴가 저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믿음 하나로 제 청춘은 온통 그녀였습니다. 문제는 그녀 주위엔 항상 남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동기, 선배, 전 남자친구까지. 그럴 때마다 불안했지만 그녀는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랑 결혼할 사람이야. 지금도 미래도 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 여자는 나를 선택했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나잖아. 그런 자기암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7년이라는 긴 연애를 했습니다. 그 사이 한 번 그녀가 잠깐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적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웠다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무심코 이렇게 말했죠. 너네 여자친구 예전에 너희 아버지 회사 누구와도 뭐가 있었다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농담이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7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시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버지에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반찬을 싸다 드리고 집안 청소를 도와주고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럽다며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녀가 효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와 그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걸 내가 예민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 안엔 익숙하지 않은 남자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향초 샀어. 아버님이 쓰는 향인데 나도 좋더라고.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또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설마 아버지랑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남성용 신발이 집에 놓여 있고 식탁에 제가 마시지 않는 맥주 캔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답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아버님 드리려고 산 거였어. 청소하다가 잠깐 놔뒀어. 그리고 저는 또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제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원래는 집에 들어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계약서 하나를 집에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고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었고 아내는 오늘 시댁 들렀다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엔 아무도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익숙한 슬리퍼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신는 신발이었어요. 순간 짐 가지러 잠깐 들렀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를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공기마저도 정체된 듯 무거웠습니다. 걸음을 옮기다가 작은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살짝 열려 있었죠. 그 사이로 나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나는 지옥을 봤습니다. 내 아내가 있었고 그 옆에 내 아버지, 즉 그녀의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 내가 내게서 먼저 벗어날 수 있으면 말이지.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몸은 마치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고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존재를 느낀 건지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히 나를 스쳐 지나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귀가 울렸습니다. 눈앞에서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됐고 정신이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당황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너무 착해서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당신 만나기 전부터.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소주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어. 그 애는 외로워 보였고 나도 사람 그리운 나이였지.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게 내 여자친구였을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고 그녀는 내 아내이고 나는 그 두 사람의 불륜 속에 갇힌 자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욕조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차가워졌고 눈물은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의 아침밥을 챙겼고 거실에서 아이에게 동요를 불러줬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괴물이다. 슬픔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는 괴물.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도 아이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무 말도 섞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아빠 역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집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라 불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걸 잊은 듯 무표정했습니다. 그걸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고.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위험한 존재라고.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덮친 그 욕망의 손이 이번엔 내 동생을 향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대화였습니다. 도련님이 요즘 힘들대. 회사도 스트레스 많고 밥 한번 사줘야겠어. 이쯤 되면 의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는 거잖아. 동생도 성인이야. 뭔 일 있겠어. 그런데 어느 날 예정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섰을 때 현관에 내 동생 신발이 보였습니다. 거실에선 TV가 켜져 있었고 그녀와 내 동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그녀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너무 가까웠습니다. 둘이 뭐해? 내가 묻자 동생은 벌떡 일어섰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늦는다길래 집 근처 왔다고 해서 그냥 밥 먹자 했어. 그날 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던 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샤워 중일 때 나는 그녀의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정민 오빠, 내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오늘 미쳤어. 형 집에서 그 짓 하니까 더 짜릿했어. 형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네. 다음 주에도 갈게. 시간 봐서 낮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멈칫하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들켰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놓아버렸습니다. 왜? 왜 또 내 동생이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외로워서. 정민 오빠는 날 여자로 봐주잖아. 당신은 그냥 가족이잖아. 그녀의 말은 어느새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심리상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 외의 남자들과 관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누가 나를 원한다고 느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가족이에요. 나는 가족 말고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상담 후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관계 중독과 경계성 성격 장애의 조합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욕망과 착각하고 있고 누군가의 갈망 없이는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상담을 받은 후 저는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첫째 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낮에 어떤 아저씨랑 집에 있었어. 친구랑 놀러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는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엄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는 이 가정 안에서 그녀를 아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낮에 엄마가 아저씨랑 그 말은 나에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고 신발을 넣고 화장품을 넣고 한 짐 가득 채운 뒤 거실에 놔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가. 여기서 더는 같이 못 산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냥 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도 내가 싫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 병이야. 근데 나 멈출 수가 없어.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는지 아니면 마지막 연기였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는 그녀를 내 가족 안에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들과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 했습니다. 결국 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은 법적으로 긴급 수색이 어렵다더군요.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은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밤마다 울었고 첫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찢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8개월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지연됐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나 혼자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법적으로는 그녀와의 인연이 끝났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훨씬 지난 후 어느 날 종합병원 응급실이라며 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누워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 앙상했고, 머리는 엉켜 있었고, 몸에서는 술과 곰팡이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나 기다렸는데 왜 안 와? 나 예뻐? 나 아직 괜찮지? 그녀는 환각 상태였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가끔 웃다가 갑자기 울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각과 감정 조절 불능, 장기 알코올 중독, 정신과 병원 전원이 필요합니다. 가족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 웃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겠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서명했고 병원을 나올 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는 장기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었기에 법적 절차는 국가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젠 진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아버지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나는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침엔 도시락을 싸고 밤엔 동화책을 읽으며 잠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던 낡은 금고를 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유품 정리를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마주할 용기가 난 거죠.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 내가 이걸 읽는다면 진실을 알고 용서하길 바란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편지와 함께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28이던 해였다. 내가 어리석었고 책임지지 못했다.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은 딸이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그 아이, 그건 바로 내 아내였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DNA 검사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녀관계 99.998% 일치.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는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내 이복 여동생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녀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평생 덮고 살아온 과거의 부메랑이 내 인생을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그래서 내게 죄책감도 없었으며, 그래서 자신을 끝내 파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선택한 모든 행동은 어쩌면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파괴적 본능의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 트라우마 전문가, 그리고 유전자 상담까지. 나의 상처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뒤흔드는 붕괴였습니다. 아이들에겐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할 날이 올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비극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만약 지금 누군가의 과거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누군가가 지나치게 무언가를 숨긴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엔 확인이 따라야 합니다. 확인 없는 믿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